니까지 깨나한테 지시를? 너 몇 년 군번이요? 계급부터 대봐. 그 한마디에 부대는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몰랐다. 그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대한민국역은 최초의 스리스타라는 걸. 서울 국방부 본청 12층 감찰단장실. 52세, 백은의 중장.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병사들의 제보가 쌓여 있었다. 폭행, 괴롭힘, 곰팡이 핀 급식, 그리고 삼잠을 산. 군 내부의 비리를 덮기 위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계급장을 가방에 넣고 평범을 입었다. 그리고 조용히 전쟁터로 향했다. 그 전쟁은 총이 아니라 진실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 회색빛 사연들에서는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국방부 본청 12층 감찰단장실 오후 1시간 넘어서도 백은의 중장의 책상에는 서류 덤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2세 여군 최초의 중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생할 정도로 그녀의 일상은 평범했죠. 아니 어쩌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또 홍밥이시네요, 중장님. 비서실 김 상사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혜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국군 교리서 한 권이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 양심이라는 단어의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그 밑줄은 이미 여러 번 그어져서 글씨가 번져 보일 정도였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굴러가죠. 은혜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오늘도 똑같은 메뉴였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 하지만 은혜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무기명 제보들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하루에만 13건의 제보가 올라와 있었어요. 대부분 사소한 내용들 같았지만 은혜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병역 내 괴롭힘, 급식 문제, 장비 관리 소울. 언뜻 보면 일상적인 문제들 같았지만 은혜의 예리한 눈에는 심각한 신호로 읽혔죠. 첫 번째 제보를 클릭했습니다. 포천제 8사단 보급대대 상병 김모 씨 폭행당함. 갈비뼈 부러졌는데 의무실에서는 단순 타박상이라고 기록 가해자는 간부들과 친분 있는 고참병 은혜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두 번째 제보를 열어봤어요. 급식에서 곰팡이 난 빵 나옴. 조리병들이 유통기한 확인하려 했더니 선임이 닥치고 그냥 써라고 협박 배탈나는 병사들 늘어나는데 부대에서는 개인 체질 문제라고 함. 세 번째 제보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자물산에서 납품하는 장비들 절반이 가짜, 실제로는 중고품이나 불량품인데 신품 가격으로 청구서 올림 이태야 상사가 뒷돈 받고 있다는 소문. 삼자물산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회사 이름을 들으니 3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감사실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여러 부대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매번 증거가 사라지고 증인들이 입을 다 물어버렸죠. 마지막에는 상부에서 더 이상 파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는 지시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은혜는 서랍을 열어 3년 전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는 당시 조사했던 삼자물산 관련 자료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은혜가 밤새워 정리한 거래네요. 수상한 계약서 사본들, 그리고 익명으로 받은 내부 고발 편지들까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은혜는 주목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국방부 감사실장 교대석이었습니다. 은혜야, 요즘 포천 쪽에서 소음이 좀 있다던데. 소음이요? 감찰단 쪽으로 제보가 몰린다고 하더라고.
혹시 뭔가 큰 사건 터지는 건 아니지. 교대석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 은혜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파악 중입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 확실하지 않으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 자칫 변한 파장만 일으킬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는 세력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후 3시 은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포천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현장 답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평복을 입고 가는 거죠. 김 상사, 내일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그럼 오전 국정감사준비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백은의 중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결심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퇴근길 은혜는 집으로 가는 대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서점에 들러 포천 지역 지도와 제8사단 관련 자료들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애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상시 있던 정복이 아닌 최대한 평범해 보이는 사복을 골라야 했어요.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 운동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니 정말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은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어요. 포천 제8사단 보급대대, 이태하 상사, 삼자물산.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발견했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4시 은혜는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은혜의 마음속에는 이미 밝은 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새벽 5시 30분, 은혜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니트의 청바지, 운동화 차림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차 안에 녹음기와 휴대폰, 그리고 메모장을 챙겨 넣고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를 달리며 은혜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삼자물산 사건 당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때의 분노와 좌절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장이라는 계급, 그리고 감찰단장이라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오전 8시 포천 제8사단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은혜는 잠시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군부대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문 경계병들의 표정도 다른 부대와는 달리 긴장되어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부대 현악이 가능한가요? 은혜가 정문 경계소에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방직하사는 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현악이요? 사전 신청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했어요. 아들이 곧 입대할 예정이라서. 그럼 먼저 행정실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분증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이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정실로 가는 길 여러 건물들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다른 부대에서 본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어딘지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멱음던 말해야 알아듣겠어? 건물 안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은혜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어요. 상사님, 저희가 확인해 보니 정말 유통기한이 닥쳐 너희가 뭘 안다고 확인해. 시키는 대로만 해. 이태야.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혜는 제보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실에 도착하는 은혜는 견학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자는 최철진 중룡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4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철신상부터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견학 신청이요? 요즘 보안이 까다로워서 함부로 허가하기 어려운데 최철진이 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역력했어요. 그냥 간단히 둘러만 보고 싶습니다. 최철진은 코오 23을 치며 서류를 던지듯 밀어냈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다 이래요. 애들 과보하지 말고 남자답게 키우세요. 군대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은혜는 참을성 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최철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에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때 행정실문이 열리며 이태아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중룡님, 3점을 쌓은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간인 있는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어떻게 최철진이 이태아를 나물었지만 은혜의 귀에는 3점을 쌓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제보에 나온 그 회사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점을 쌓이 짬짬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은혜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짬짬이라는 말은 군대 은혜우로 어떻게나 편의를 봐준다는 뜻이었거든요. 해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간인인 은혜 앞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을 의식한 거였어요. 아무튼 견학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오늘은 돌아가세요. 네, 벌써요? 조금만 둘러봐도 될까요? 은혜가 아쉬워하는 척 물어봤지만 최철진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군사시설이에요. 함부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럼 적어도 급식소는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이 밥은 잘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아, 정말 니까짓게 나한테 지시를. 최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실효를 한 거였어요. 지시가 아니라 부탁드리는 건데요. 부터 여기서는 계급이 모든 걸 결정해요. 몇 년 군번이요. 계급부터 대봐. 최철진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은혜를 군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평소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최철진과 이태야가 궁금한 듯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는 천천히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단장 중장팩은 해순간 행정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이태야는 손에 들고 있던 서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장님. 최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은혜는 차분하게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계급 이야기를 하셨죠. 중장이 답입니까? 최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야는 아예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된 부대 현악을 시작해 볼까요? 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행정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은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철진 중룡부대 전체 현악 보고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태야 상사, 방금 말씀하신 삼잠을 산 관련 서리도 함께요. 최철진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덩거렸습니다. 중장님,
그게 저희가 몰랐습니다. 신분을 밝혔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죠? 방금 전과 다르게 행동하셨을 건가요? 은혜의 질문에 최철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태아는 아예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급식소부터 가보죠. 아까 제가 부탁했던 건 말입니다. 급식소로 향하는 길 은혜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병사들이 걷는 모습, 간부들의 표정, 건물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부대의 실상을 말해주는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본 것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급식소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듯한 시큼한 냄새였어요. 조리병들은 은혜 이랬다나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리병들 모두 모여보세요. 은혜의 지시에 조리병 5명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떨고 있는 병사가 눈에 띄었어요. 이름이 뭐죠? 상병 김은호입니다. 김은호는 22살 정도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김은호 상병 급식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김은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받는 식자재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태아 상사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김은호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은혜는 손을 들어 이태아를 제재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김은호 상병. 특히 빵류나 유제품은 거의 매일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면 손님들이 그냥 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한두 달 전부터입니다. 삼자물산에서 납품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김은호의 증언에 최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은혜 앞에서는 감히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그네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과연 김은호의 말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우유팩에는 이틀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빵 포장지에는 일주일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태아 상사 이곳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게 저희도 몰랐습니다. 업체에서 실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 이렇게 많은 것이 모두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는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을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총 12개의 제품이 나왔어요. 김은호 상병, 이런 식자재로 조리했을 때 병사들 반응은 어땠나요? 배탈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의무실에도 자주 가고요. 그때 급식소 뒤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쪽이었어요. 은혜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곰팡이가 핀 빵들이 상자째에 쌓여 있었고 상한 우유팩들이 구석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삼자물산이라고 쓰인 납품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가 납품서를 들어올리며 물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한 달 동안의 것들이었어요. 저희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태야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은혜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납품서의 수량과 실제 창고에 있는 식자재의 수량이 맞지 않았거든요. 납품서에는 빵 100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기해도 안 되네요. 나머지는 어디 갔죠? 최철진과 이태아는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휴대폰을 꺼내서 창고 안 상황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곰팡이 핀 빵들, 상한 우유팩들, 그리고 수량이 맞지 않는 납품서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김은호 상병,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김은호를 창고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김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 달 반 전부터입니다. 이태야 상사가
삼점을 산 직원과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좋은 식자재가 들어왔는데 점점 질이 나빠지더니 이제는 유통기한 지난 것들만 들어와요. 다른 것은 없나요? 급식 말고 다른 문제들도요. 김은호가 주변을 살필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비도 문제가 많아요. 새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중고품이거나 고장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병사들 폭행도 있습니다. 특히 고참병들이 심해요. 간부들은 모른 척하고요.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보에서 본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몰래 사진도 찍어놓고 다른 병사들 증언도 들을 수 있어요. 김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일어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중장님.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제야 희망이 보입니다. 은혜는 김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단순한 급식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이죠. 김은호와의 대화를 마치는 애는 다시 행정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철진과 이태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은혜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부대전 장병을 대상으로 임명일대의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장님, 그럴 필요까지야. 최철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은혜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면담 일정을 짜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3시간 동안 은혜는 20명의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어 있었지만 은혜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에이, 첫 번째 증언은 이병 박민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고참 병조 상철이 저를 매일 때렸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박민수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 으습살 청년이 겪기에는 너무 가혹한 일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한 달 전부터요. 조상철이 전역하고 나서는 다른 고참들이 이어받았어요. 두 번째 증언자는 일병 강대호였습니다. 저희 생활관에서는 매일 밤 폭행이 있었어요. 간부들도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간부들이 알고 있었죠? 이태야 상사요. 직접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병 김정민이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몰래 찍은 건데요. 동영상에는 깊은 밤 생활관에서 일어나는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참병 2명이 후임병을 발로 차고 있었고 맞고 있는 병사는 신음소리만 내며 견디고 있었어요. 이 영상을 언제 찍었나요? 일주일 전입니다. 매일 이런 일이 있어요. 은혜는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된 거였어요. 네 번째 면담에서는 장비 관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병장 이성호의 증언이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통신 장비 절반이 고장나 있어요. 새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중고품이거나 불량품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전자가 전공이거든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부품도 낡은 것들이고 일련 번호도 지워진 것들이 많아요. 이성호는 가방에서 작은 부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통신 장비에서 배운 건데 보세요. 여기 일련 번호가 지워져 있죠? 확실히 일련 번호 부분이 인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보였어요. 은혜는 이것도 증거로 챙겼습니다. 다섯 번째 면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상병 최준영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조상철 형이 전역하기 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증거로 쓰라고 했거든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조상철이 직접 쓴 것이었어요. 저 조상철은 제8사단 보급대대에서 1년간 복무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일 같은 폭행, 인격모독, 그리고 간부들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이태야 상사와 삼자물산의 결탁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USB에는 제가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는 즉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파일은 이태야 상사와 삼자물산 직원의 통한 녹음이었습니다. 이번 달 또 물품 수량 조작해서 차에 근 우리가 나눠 갔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킬까봐 걱정되는데요. 뭘 걱정해. 위에서는 서류만 맞으면 되거든. 실제 확인하는 사람 없어. 두 번째 파일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불량 장비들의 모습,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들, 그리고 폭행 장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철진 중룡과 삼자물산 대표의 만남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식당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찍힌 건가요? 최준영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상철 형이 조금씩 모은 거예요. 형이 말하기 반드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거든요. 은혜는 USB의 모든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충분히 모였어요. 오후 5시 모든 면담이 끝났습니다. 은혜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어요. 단순한 급식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리였습니다. 삼자물산은 불량품과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신품 가격으로 납품하고 그 차액을 이태야 상사와 최철진 중룡이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비리를 숨기기 위해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을 폭행으로 입막음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은혜가 부대를 떠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철진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중장님,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최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은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중령님, 지금 저에게 뭘 요청하시는 건가요? 그게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달라는 상부 보고가 두려우세요? 최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은혜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인의 양심이 계급보다 무겁다는 걸 잊지 마세요. 차가 부대를 떠나는 동안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은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국방부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제8사단 관련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감사실장님이 급히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김 상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굿에서 감사실장이 이렇게 일찍 은혜를 찾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실로 향하는 길, 은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제 제8사단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상부에 알려진 것 같았거든요. 은혜야 들어와 굿에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제8사단 관련 보고서도 보였어요. 어제 포천에 다녀왔다던데. 네, 제보가 있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혼자서 사전 보고도 없이 굿에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지연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거든요.
증거, 뭔 증거 말이야. 은혜는 가방에서 USB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굿에서 근 그것들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은혜야 들어봐. 지금 위에서 난리가 났어. 감찰단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멋대로 부대에 나타나서 병사들 선동했다고 하거든. 선동이요? 저는 단순히 면담을 했을 뿐입니다. 단순한 면담이라고 최철진 중령한테도 보고 올라왔어. 당신이 병사들을 부추겨서 간부들에 대한 불만을 조장했다고 하더라고. 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인 병사들이 증언한 것인데 그것을 선동이라고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실장님,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한번 보시죠.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증거? 은혜야,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오는 민원이 하루에 몇 건인 줄 알아? 그 중에 몇 개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줄 알고 굿에서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병사들의 불만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거야.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어느 정도 강경함은 필요한 거고. 강경함이요? 폭행과 비리를 강경함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폭행, 비리. 그런 과격한 표현 쓰지 마. 군기 확률이고 업무상 실수일 뿐이야. 은혜는 구대석의 태도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 동료였던 그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퍼웠어요. 그때 구대석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 중장님. 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구대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은혜야, 박석찬 중장이 너 보자고 한다. 지금 당장 박석찬 중장은 은혜의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현재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맡고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친한 사이였지만 조직 내에서는 현실주의자로 통했어요. 박석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은혜를 맞았습니다. 은혜야, 앉아. 석찬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박석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은혜는 당황했습니다. 짓을 하니 나는 내 일을 한 것뿐이야. 내일 사전 보고도 없이 부대에 나타나서 병사들 면담하고 간부들 곤란하게 만드는 게 내 일이야. 석찬아, 너도 증거를 보면 증거 이야기는 그만해. 지금 위에서 내 감찰 권한 정지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찰 권한 정지라니 그건 사실상 직무 정지와 같은 의미였거든요. 권한 정지, 무슨 근거로 독단적 행동 조직 기강에 그리고 무리한 수사로 인한 부대 혼란 날기. 충분한 근거야. 박석찬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8사단에서 올라온 공식 보고서였어요. 감찰단장 백은혜 중장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부대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되었으며 병사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함. 보고서를 읽으며 은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지금 상황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야. 조용히 넘어가라고 병사들이 매일 폭행당하고 썩은 음식 먹으면서도 은혜야, 현실을 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너 혼자 돈키호테처럼 나서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박석찬의 말에 은혜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동기였던 그마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럼 우리는 뭘 위해 군인이 된 거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정의 은혜야, 우리가 20살이야. 지금은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야. 그때 박석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은혜야,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 삼잠을 쌍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더라. 명예훼손이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거야. 그리고 박석찬이 잠시 머뭇거리다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사진이 담긴 편지가 집으로 배달됐다고 하더라. 은혜의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협박이야? 명시적인 협박은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해. 은혜는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개인을 넘어서 가족까지 위협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석찬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혜야, 제발 그러지 마.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수 있어. 아니야. 지금 멈추면 더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당할 거야.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설득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인은 좋은데 목숨도 하나 아니야. 박석찬의 마지막 말에 은혜는 돌아서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죠. 박석찬과의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은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혼자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은호와 다른 병사들의 절실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후 2시 은혜의 컴퓨터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국방부 내부망 서버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은혜는 즉시 자신이 저장해둔 제8사단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파일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제 정리한 면담 기록, 사진 자료, 심지어 조상철이 남긴 USB 파일까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삭제였어요. 은혜는 즉시 전산실에 전화했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중장님. 서버 하드웨어 문제로 인한 완전 삭제라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하드웨어 문제요?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나요?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라는 것을. 그때 김 상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8사단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상병 김은호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해요.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김은호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원인이 뭐라고 하나요? 우울증에 의한 자살 기도라고 합니다. 수면제를 과도 복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 기도라고요?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김은호를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희망에 찬 모습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증언했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보였었는데 말이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증언 아직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은혜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이죠. 차 준비해 주세요. 군 병원으로 갑니다. 1시간 후 은혜는 성남 소재 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은호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의사와 면담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단순한 우울증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인가요? 수면제 복용량이나 복용 방식이 자살 목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투여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은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은호를 입막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환자와 면담이 가능한가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약물 영향으로 제대로 말하기 힘든 상태거든요. 병실 문 앞에서 은혜는 창문 너머로 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병사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태아 상사였어요. 중장님, 이런 곳에서 뵀네요. 이태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상사님도 면회 오셨나요? 네, 부하의 안위가 걱정되었어요.
요즘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약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서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스트레스 내성이 부족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이태아의 말에서 은혜는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김은호의 상황을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김은호 상병이 평소에 우울증 증세를 보인 적이 있나요? 글쎄요,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간부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부대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었죠? 주로 급식이나 생활 여건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사실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은혜는 이태아가 김은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은혜는 우연히 조상철을 마주쳤습니다. 전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가 병원에 나타난 것은 의외였어요. 조상철 씨죠? 네, 중장님이시군요. 조상철은 놀란 별정을 지었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김은호 면회 오셨나요? 네, 후임이라서 걱정되었어요. 조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주저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상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겠습니다. 둘은 병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은호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도 저한테 전화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드디어 부대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중장님이 직접 와서 모든 걸 들어줬다고 기뻐했어요. 조상철의 증언에 은혜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김은호의 상황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이태아 상사나 최철진 중량이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전역하기 전에 비슷한 위협을 받았거든요. 어떤 위협이었나요? 입담으로 조용히 지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조상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내가 남긴 자료들 때문에 후임이 고생하고 있다. 더 이상 나서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다. 문자를 보며 은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협박과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조직이었어요. 조상철 씨, 이 문자분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익명 번호예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부대 내부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때 조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저 혼자서는 이들과 맞설 수 없어요. 하지만 중장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추가 증거들이 있어요. USB에 담지 못한 것들 말이죠. 조상철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태아 상사와 삼자물산 직원이 만나는 장면을 찍은 추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계좌 이체의 내역도 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는 애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것들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조상철 씨, 지금부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김은우처럼 당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이죠. 조상철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루트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동료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는 은혜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국방부 출입 기자로 일했을 때 인맥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후배들은 여전히 언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은민석 기자 은혜는 한 이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현재 한국일보 사회부에서 일하는 정민석은
남편의 직속 후배였어요. 사회정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특히 군 관련 부조리 취재에 열정을 보이는 기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혜는 정민석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였어요.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장님 오랜만입니다. 정민석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30대 후반의 기자였어요. 은혜를 보자마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민석 씨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말씀하세요. 형님께서 생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은혜는 조상철이 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봐주실 수 있나요? 정민석이 봉투 안에 사진들과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체 내역을 보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상당히 조직적인 비리네요. 네,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체계적인 구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민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삼잠을 산 대표 맞나요? 조상철이라는 전역 병사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럼 이 기자 이체 내역도 실제 거래 기록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직접 증언입니다. 피해를 당한 병사나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기사의 신빙성이 높아져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은호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른 병사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조상철이라는 전역 병사가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민석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 보도가 나가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예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파장은 각오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거죠. 다음 날 오후 은혜는 조상철과 정민석을 연결해 줬습니다. 조상철은 처음에는 언론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했지만 김은호의 상황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후임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걸 볼 수 없거든요. 인터뷰는 3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조상철은 자신이 겪었던 폭행 목격한 비리, 그리고 위협받았던 경험들을 상세하게 증언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더 큰 보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민석은 조상철의 증언을 로고하면서 틈틈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부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태야 상사는 직접 보고도 모른 척했고 최철진 중량은 오히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정민석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틀 후 한국일보이면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군 간부 마이너스나 품업체 결탁해 병사들 폭행비리 자행. 기사는 3점을 쌍과 제8사단 간부들의 결탁구조, 조상철의 증언, 그리고 김은호의 의문스러운 입원까지 상세하게 다뤘어요. 특히 계좌 이체 내역과 현장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은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고 언론사들도 후속 취재에 나섰어요. 오후 2시 군대석 감사실장이 은혜를 급히 불렀습니다. 은혜야, 이게 뭐야? 군대석은 신문을 책상에 내던지며 화를 냈어요. 사실을 보도한 것뿐입니다. 사실 너 혼자 판단해서
언론에 제보한 거야? 공식 루트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증거도 사라지고 증인도 위험해지고 그때 군대석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장관님.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군대석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은혜야, 장관님이 직접 사과 선명을 내기로 했어.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 은혜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상황이 공론화됐고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였어요. 저녁 무렵 은혜는 다시 한번 군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은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자 김은호가 침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중장님, 기분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신문 봤어요. 김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알려졌네요. 저희 목소리가 이제 시작이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죠. 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중장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은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군 비리 사건을 다룬 곳, 시민들의 분노도 하늘을 찔렀어요.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혜는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출석해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조상철의 증언과 사진들,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김은호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의 진술서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중장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군 검찰관 이성욱 중령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삼자물산 대표와 최철진 중령, 이태하 상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자물산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대들과의 연결고리도 발견됐다는 것이었어요. 제8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은혜는 검찰단 회의실에서 확대된 수사 현장을 보고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이틀 후 최철진 중령이 군법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은혜도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최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피고인 최철진, 당신은 삼자물산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철진의 인정에 법정이 술 넘였습니다. 병사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은혜는 증인석에서 최철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잃어버린 채 이런 길을 걸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증인 백은혜 중장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일어서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증언했어요.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부터 현장 답사, 병사들과의 면담,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판사의 질문에 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서는 안 되고 계급이 낮다고 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은혜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철진 중령은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 2년, 이태하 상사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삼자물산 대표는 징역 3년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다른 간부 9명도 모두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확산된 수사 결과 총 5명의 간부가 처벌받았고 관련 업체 12곳이 군 납품업체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국방부에서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병사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후 은혜는 새로운 발령을 받았습니다. 군 검찰 특별위원으로 임명된 거였어요. 앞으로 군 내부의 비리와 부조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첫 임무지는 다시 제8사단이었어요. 이번에는 강연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중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 부임한 김성호 중량이 은혜를 맞았어요. 완전히 달라진 부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강연장에는 부대 전 장병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김은호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는 이제 저녁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녁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혀 한 달 전 이곳에 왔을 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사들의 눈빛이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군인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김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신고할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거든요. 김은호의 말에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부대를 떠나며 은혜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정의는 늘 외롭습니다. 은혜가 혼자 주물거렸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해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니까요. 차가 부대 정문을 나서며 은혜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고, 계급보다 양심이 먼저라는 신념을 잃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 몇 년 동안 은혜는 여러 부대의 비리를 찾게라며 군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김은호는 전역구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군인권 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조상철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제8사단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간부들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됐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